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11월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염수 방류는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조 과연 잘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죠? 이렇게 예, 되면은? 그렇다 봐야 됩니다. 원래는 내일 결정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네네. 11월로 이제 미룬다고 했는데 뭐 미루는 이유는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것 같아요. 아, 일본의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요? 어민들이요. 어민들.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방류되는 지역이 있을 거 네네.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아하. 있는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 어족 자원이 이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뭐 과학적인 증거를 떠나서 이게 심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서 온 거야 그러면은 뭔지 좀 찝찝해서 그걸 사람들이. 잡아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게 11월로 이렇게 미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민들 때문에 11월로 미룬 것 같다. 예. 수강내가 뭐 요새 지지율은 어떤가요? 뭐 그래도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떨어졌다, 뭐 12%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들리기는 하는데요. 뭐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근데 다른 이유도 예, 있지만. 근데 이 지금 원전 그 오염수 방류 문제는 뭐 지지율을 올리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뭐 신중한다는 게 예, 그냥 미룬다? 뒤로 미루는 거죠. 아, 자, 우리 정부가 이게 이제 국제 여론을 좀 조성을 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했었는데 어떤가요, 성과가? 별로 이렇게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뉴스 가운데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 하나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공조를 할 것 같았는데 네네.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주변국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문제도 다 주변국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해야죠. 네. 그 말인즉슨 한국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환경단체들은 네네. 예, 여기서 심각하게 민간 차원에서는. 예, 민간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예, 이 문제가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설명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딱 이 얘기거든요. 그 이제 오염수가 이제 하루에 한 뭐 160톤, 170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탱크에 넣어놨잖아요. 네네. 예, 탱크에 넣어놨는데 탱크에 이제 포화될 수 있는 양이 137만 톤인데 지금 현재 123만 톤이 차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됐네요. 예, 네. 거의 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있다부터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수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라고 안 부릅니다. 아, 그래요?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처리수? 예,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약에 처리수라고 쓴다면은 그거는 조금 일본의 입장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 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오염수는 뭐 쉽게 말해서 오염돼 있다는 네네. 의미고요. 처리수는 오염을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처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방사능 물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것을 갖다가 잘 처리했다는 게 일본의 일단 주장이고요. 그게 네. 뭐 조금 그 환경단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실제로 그러면은 이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이제 들어갔을 때 뭐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이 있고 지하에 묻는 방법이 네, 맞아요.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에 이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네네.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전남 도지사께서는 뭐 이제 지하에 묻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게 무엇이냐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싼 게 무엇이냐, 이게 바다에 흘려보내는데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희석해서 그 최대한 그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제거했다, 처리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말고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 물이라는 게, 해류라는 게 이리저리 다 흘러가는 거고, 중국도 그러면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러시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다 영향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언젠가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단순히 한두 달은 아니겠지만 1년이고 몇 년이 지나면은 바다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수많은 이제 어족 자원들이 그런 방사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일 거고요. 네. 근데 그 국제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그 오염수를 가지고 있는 건 일본이고, 네. 일본이 일단 그걸 쏟아내게 되면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에 쏟아지겠죠. 어디 멀리 갖고 가서 쏟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좀 일본의 주권적 결정이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는 주권적으로, 왜냐하면 버리는 순간에는 여하튼 일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네네. 바로 뭐 거기서 버릴 테니까. 예, 그래서 일본 영해에서. 그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그 좀 그 말이 조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은 맞아요. 버리는 것 자체는 주권적 결정은 맞겠죠. 네네. 근데 그 버린 물질이요, 다른 국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사실 국제법 위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환경법에서는 네. 어느 나라도 자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손해가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버렸더니 네네. 다른 나라에 영향이 주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칙은 확실하게 정립된 원칙입니다. 근데 그 국제법 원칙을 생각하면은 일본이 국제법 위반일 걸로 보이는데, 네. 버리는 것 자체, 버려서 오늘 현재 버린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행위 자체는. 예, 주권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권적 결정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국제법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행동을 좀 쪼개보면 되는 거죠. 행동을 좀 쪼개보면, 그러니까 예. 일본이 자기네들의 영해에 그걸 버리는 것은 뭐 자기네 영해에 버리는 거니까 주권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딘가로 흘러가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가 예.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거를 제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제재판소라고 국제재판소. 하셨던. 네. 국제재판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소를 한다면은 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해서 중재재판소로 갈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 예, 그런데 보통 우리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처럼 맞아요. 예, 그런 그때 그 필리핀 그것도 그것도 중재재판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중재재판소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버리는 순간이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애매해.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네. 가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국제재판소에도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리는 행위를 중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버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뒤에 방류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한국이 일본의 방류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가처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재재판소에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를 이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결정을 할 것 같지만.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고 네네. 내린다 한들 2년 뒤, 3년 뒤에 실제 방류가 됐을 때야 우리가 어떤
국제 소송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현행범 현장에서 하듯이 뭐 이런 그것도 건가요? 그렇고요. 2년 동안은 아직까지 결정만 내린 거지 뭐 버리진 방류가 현실화되진 않았으니까.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 뭐 쉽게 말해서요. 첫 번째 방류가 일어나는 날은 네네. 돼야 그 이후에 우리가 음. 국제재판소에 갈 수 있다. 실제로 일이 벌어져야지.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위반하는 건가요? 국제법 위반은 맞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손해가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굉장히 확립된 그 음. 국제법입니다. 아하. 그런 사례가 있나요? 판례나 이런 것들? 이런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이라 하면은 뭐 지금부터 한 80년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서도요. 일종의 그 재련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연기가 갑니다. 아. 연기가 나가게 되면은 공장 뭐 내용 캐나다에서 같은 거? 예, 그렇죠. 캐나다에서 미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요. 1941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미 판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네. 자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타국의 손해가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 내가 내 주권 갖고 있죠. 네.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쪽에 손해가 나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공장을 옮겼나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네. 실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을 해준다라던가 아.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가 있죠. 손해배상보다는 아예 이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그렇기 중요한데요.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그런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중지 명령이죠. 중지 명령.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국제 해양재판소 예, 네, 예. 거기로 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풀리면 정말 좋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요. 네. 그 소송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요. 실제로 그걸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뭐 언론에 나온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준비 단계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그 방류가 일어나기 하루 전부터 준비하면 안 되겠죠. 미리미리. 예, 그래서 물 밑에서 좀 준비를 하던지 물론 네. 그것을 뭐 일본이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다 여기서 얘기해놓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좀 고려가 사항이 있는데 네. 이 자체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면 일본도 나중에 뭐 우리한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동해나 이런 데서 해양 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원 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해양 환경에 손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못하게 또 역으로 그러니까 이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연결시켜서 계속 소송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네네.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도 중요하지만은 또 아까 국제사회 공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주변국들이 실제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태평양을 두고 있는 미국이든 이 국가들이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 검증이 가능하냐. 네. 예를 들어서 그 오염수가 정말로 일본이 말하는 처리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큼만 버린다라든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진짜 처리된 것만 버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아니 뭐 버리다 보면요 잘 처리된 뭐 1만 톤과 잘 처리되지 않은 뭐 1,000톤이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라든가 근데 이게 국제사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너무 멀어요. 일본이요. 예를 들어서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본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멀어요. 뭐 우리도 남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 멀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역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또 지나가는 뉴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는 실제 주변국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도 여하튼 태평양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실질적인 압력을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실제 방류가 2022년, 23년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차기
미국 정부가 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환경 중시한 대통령 후보 한 명이 떠올리기는 합니다만. 예, 네. 그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대통령이 사실상 뭐 기후 변화 파리 협정에 이제 다시 복귀하는 것 플러스 네. 이제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